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제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궁궐이 창덕궁이라는 건 이제 모두들 다 아시죠? 아직도 창경궁, 덕수궁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집을 만나서 풍경에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또 옷도 보고 이런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데비스라는 레스토랑으로 먼저 오픈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 번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반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제가 이 집을 보기 전에 제가 아트 공부하는 모임에서 유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창덕궁 투어를 한다길래 신청을 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창덕궁이 우리나라 5대 궁궐, 그러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5개 중에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궁궐이라는 거예요.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쪽이 멀리 보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창덕궁은 언제 지어졌느냐? 태조의 아들인 이방원이 3대 왕이시면서 사실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 이렇게 다 많이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경복궁이 이미 있었는데도 창덕궁을 다시 지으신 거예요. 경복궁이 1395년, 창덕궁은 1405년이니까 불과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거의 새집 같은 궁궐을 놔두고 왜 창덕궁을 지었느냐.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경복궁에서 본인이 했던 그런 무력 다툼이라던가 형제를 죽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들이 좀 괴로워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신하들도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이 궁궐을 고집을 하는 이유는 경복궁은 법궁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례 행사를 하거나 중요한 행사 때는 하고 창덕궁은 조금 더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궁궐이 대문을 지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라면은 창덕궁의 대문은 약간 창덕궁으로 봤을 때는 남서쪽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화문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보이는 그 정문이 들어가면서 바로 앞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창덕궁이 앉아있는 그 지형을 따라서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땅을 편편하게 골라서 이게 쭉쭉쭉 지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인간미 있고 매력적으로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조선시대에서 임금님들이 정사를 보시건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궁궐이 창덕궁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선 초기에서부터 그 수많은 대를 잇고 거의 마지막에 순종 황제가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궁궐이면서 또 나중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남은 황실 후손들이 일본에다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실제로 사셨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랜 동안 조선 왕조와 함께 했던 궁궐이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은 광화문, 그리고 창덕궁은 돈화문, 그리고 창덕궁이랑 이렇게 맞대고 있는 창경궁은 흥화문, 전부 다 무슨 화문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돈화문이라는 이제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천교를 지나는데 금천교는 궁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뭔가 대문을 딱 들어와서 임금님이 사시는 영역을 통하기 전에 물을 한번 건너자라는 약간 물과 그 경계를 나누는 것도 있고 풍수에서 배산임수를 얘기할 때 궁궐 앞에 그냥 물이 흐른다라는 거를 형식적으로나마 하려고
가지고 그 물기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금천교라는 거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궁궐에 있는 형식이래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이 타서 거의 270년간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창덕궁에 있는 금천교가 우리나라 궁궐 중에 가장 오래된 돌다리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해태도 있고 막 이런데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도 있고 그 돌다리에 그 얹어진 돌이 1405년에 지어진 그대로라는 거를 한번 가보시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의례와 격식이 있는 행사를 진행하던 정전,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정전이 있는데 그 정전 이름이 인정전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요. 저 제일 높은 지붕이 인정전이에요. 자, 그런데 창덕궁의 인정전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거 오랫동안 함께 했던 궁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 오얏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전각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식 기법은. 그리고 마룻바닥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그 창살도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그거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의 색깔인 노란색을 쓰셨다고 해요. 그때 마지막에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생각하시면 그 전기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들을 이렇게 황금빛 천으로 이렇게 감싸 놓은 그런 장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인데 거기에 약간 이제 서구적인 그런 장식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전 앞에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전인 인정전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편전,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좀 더 친밀하게 이렇게 정사를 논의하던 편전이 있는데 그 편전은 이름이 선정전이에요. 선정문을 지나서 선정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약간 청록색 청기화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청기화는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어떤 도료를 넣어서 구워내야 되는 그런 값비싼 기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기와여서 거기에도 또 사연이 있어요. 광해군은 우리나라 뭐 유명한 폭군 중에 한 명이고 인조반정으로 사실 폐위가 된 왕이잖아요. 광해군은 또 선조의 뒤를 이은 임금님인데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궁궐이 다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조 임금님도 왕족이 살던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해서 사시게 됐었고 거기에서 광해군도 살다가 이제 궁궐들을 다 말하자면 레노베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을 먼저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이상하게 창덕궁에 들어가 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궁궐을 지었대요. 새로운 궁궐을 2개, 3개 이렇게 짓고 국고도 낭비하지만 폭정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폐위가 된 왕인데 이 청기화는 광해군이 마지막에 지었던 그 궁궐, 그러니까 결국은 폐위됐기 때문에 쓰지 않게 된 그 궁궐에서 떼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청기화를 보실 때는 광해군이 이렇게 비싼 기와로 집을 짓다가 결국은 말로가 그렇게 됐구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정전 옆에는 희정랑이라고 하는 또 편전 역할을 잠시 했던 전각이 있는데 그 희정랑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딱 보시면 아는데 그 입구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마치 요즘 그 호텔의 현관처럼 차들 발렛 받아주는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이 희정랑 앞에는 그런 설치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종 황제가 자동차를 탔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어차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드나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고 그 희정당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약간 이제 서양식 문물이 들어오면서 또 샹들리에 이런 커튼 이런 실내 장식이 약간 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궁궐의 모습이 아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덕궁 하면은 창덕궁 후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87세신데 아직도 비원이라고 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창덕궁이라는 이름은 입에 붙지를 않으시고 계속 그 비원 옆에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궁궐의 가장 높은 곳 위쪽에 고요하게 있는 후원이다 보니까 비밀스러운 정원이라고 해서 비원이라고 별칭처럼 불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약간 격하해서 불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나라의 궁궐을 그냥 정원이라고 불렀던 거죠. 후원에 딱 가면은 직사각형으로 된 인공호수가 있어요. 연못이. 그러니까 거기는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그 안에는 또 조그맣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동그란 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섬이지 그냥 어쨌든 조그만 그런 공간. 근데 그거는 땅이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우주적인 철학을 가지고 조성한 그런 곳이고 부용지에는 또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땅의 끄트머리에 딱 지어져 가지고 한쪽이 그 연못 쪽으로 건물이 나와 있고 끝에 다리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돌출된 부분은 연못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이제 그 정자를 만드시고 가장 잘 활용하셨던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정조대왕. 정조대왕의 최애 신하가 정약용이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대왕이 시쓰기 컨테스트 같은 걸 하셔가지고 연회를 하시면서도 시제를 주고 시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짧은 시간에 시를 못 쓰면 귀양을 그 조그만 섬으로 보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요만한 섬인데 거기 귀양 보냈다가 또 풀어주고 약간 그렇게 재밌게 노셨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부용지와 부용정을 내려다보는 이제 규장각이 정말 또 중요한 곳이죠. 규장각은 정조대왕이 신하들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곳이에요.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학자들하고 연구하면서 한글을 만드셨다면 정조대왕은 이 규장각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장각에 있는 그 현판도 정조대왕의 글씨라고 하고요. 거기도 좀 재미있는 게 부용지에서 규장각으로 올라가는 문이 3개가 있는데 중간에 문이 하나 있고 화려한 문이 있고 어수문이라고 써 있고요. 양쪽에는 아주 험블한 아주 보통의 문이 2개가 있어요. 담도 없는데 문이 형식적으로 있는데 중간의 문은 임금님만 드나드시는 문, 양쪽은 신하들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왕권 강화를 정말 염두에 뒀던 정조대왕의 형식적인 그런 설치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창덕궁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낙선제인데요. 낙선제는 조선시대 후반부로 와서 헌종 임금님이 지은 건물인데 이거는 궁궐의 건물처럼 짓지 않고 그냥 양반집 사대부집처럼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인들하고 편안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궁궐에만 있는 단청을 빼고 조금 더 검소하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건물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들이 이렇게 복합되게 있어서 한 군을 낙선제라고 하는데 낙선제가 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밋밋하지 않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진갈색 나무와 창호지 이렇게 그 색깔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고고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문살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데요. 문살 무늬들이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모던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문살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선제의 건물을 보면 조선시대 건축 철학 중에 하나라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의 후반부에 지어졌고 그래서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조선시대 마지막에는 왕자들이 일본으로 볼모처럼 일본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창덕궁 내에 낙선제에 실제로 기거를 하셨어요. 덕혜옹주님도 낙선제 사시다가 1989년에 돌아가셨대요. 꽤 근래까지
조선의 마지막 왕족들이 이 궁궐 안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그래서 창덕궁이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궁궐이라는 게 오랫동안 임금님들이 좋아해 주신 궁궐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곳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은 270년 동안 불탄 채로 궁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창덕궁이 법궁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야기들이 너무나 풍부한 궁궐인 것 같아요. 저에게 되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덥석 얻어놓고 뭐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앤드쌤하고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딱 여기 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걔가 이렇게 있다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보다 한 1m쯤 앞에서 계속 한 번씩 보면서 계속 걸어가서 마치 이 골목을 내가 안내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한참 동안 고양이가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고 환영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숙종 임금님이 이제 선대왕의 묘소에 이제 참배를 드리고 오시려고 왔는데 거기에서 고양이가 야옹 했는데 좀 두고 가기가 그래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너무너무 정말 금지옥역 그 고양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그 고양이는 실제로 숙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곡기를 끊고 있다가 뭐 며칠 후에 고양이도 따라 죽었대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어서 자신의 영역 바깥이 그렇게 멀리 안 나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창덕궁 근처에서 고양이를 보면은 그거 숙종 임금의 고양이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약간 오렌지색. 약간 이런 색깔. 와, 안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오면 궁궐이 정말 내 품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저기 제일 높은 지붕이 인정전이에요. 지금은 이 방향이 달라서 안 보이지만 이 위에 용마루 하얀색의 오얏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정전 밑에 청록색 지붕 보이시죠? 조그맣게 저 청록색 기와가 광해군의 지시로 구워진 그 기와입니다. 돈화문은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달 걸릴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궁궐담이 있는데 중심이 아니고 한쪽 코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 금천교가 있고 이렇게 가서 인정문, 인정전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올려다 보게 돼 있는데 데비스에서는 궁궐을 이렇게 멀리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운치가 좋고 사실 서울에 남아있는 5개 궁궐 중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궁궐 건물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데비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창덕궁을 배경으로 앉아서 제가 예전에 유홍준 교수님의 안내로 창덕궁을 둘러봤을 때 배웠던 내용하고 제가 데비스를 하면서 또 알게 된 내용들을 편하게 그냥 풀어놓아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랑 잠깐이라도 대화 나눌 시간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그럼 굉장히 좋아들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우리 데비마마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데비마마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창덕궁이라는 궁궐 옆에 데비마마라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었잖아요. 여러모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궁궐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월 16일부터 창덕궁 달빛 문화기행이 있다고 들었어요. 야간 개장을 하면서 야간에 또 이렇게 해설과 함께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기회인데요. 봄을 맞아서 창덕궁 나들이 한번 기획해 보시고 창덕궁과 데비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